정상적인 정책으로는 그 초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혹독한 경제적 고통을 지불해야 겨우 벗어날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초인플레이션을 차단해야 되는데 국민적 저항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초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쉽게 퇴치할 수 있어요. 통화개혁을 하고 통화 공급을 극단적으로 긴축을 시키면 초인플레이션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고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장차 닥쳐올지도 모를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만약 투자자라면 최소한도 손실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AI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최고의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야 하잖아요. AI 발달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AI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은폐하고 오히려 AI를 부풀리고 있어요. AI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뭐냐면 AI는 인간이 학습시킨 데이터, 정보 질에 따라서 그 산출물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요.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AI는 인간이 이미 이룩한 원리들, 정보 이것만 학습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인간이 개발할 정보나 기술이나 혹은 원리들 이것은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학습할 수 없어요. 요새 강의 AI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챗GPT도 강 AI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의 AI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기능은 물론이고 음성 인식, 문장 인식, 또 이미지 인식, 또 감각 인식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서 문장 인식 알고리즘과 결합을 시켜놨어요. 2개 문장 이상, 또 복문, 중문 이렇게 해서 그 입력을 시키면 AI가 못 알아들어요.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놨으니까. 근데 그게 마치 세상사를 모두 다 바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미지 인식과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통합해내기도 했어요. 그것도 각각의 알고리즘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통합을 시켜놨어요. 알고리즘을 합해놓으면 중대형 컴퓨터로도 돌리기 어려워져요. 알고리즘이 그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음성인식, 문장인식, 이미지인식, 감각인식 이걸 모두 다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합을 하나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계 최고의 초대형 컴퓨터로도 그거 못 돌려요. 그래서 제가 AI 전문가들한테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대 키우지 마라. 기대 키워서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면 AI의 빙하기가 다시 온다. 지금 AI는 빙하기를 3번을 겪었어요. 세계대전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빙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또 10년 동안 그 빙하기가 있었어요. 1980년대 말까지. 그 뒤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파고가 프로기사 이세돌을 이기면서 AI가 각광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바둑 AI는 당연히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게임은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경우의 수만 많아요. 누가 집을 더 많이 짓느냐가 승부를 결정을 해요. 원리가 딱 하나고 경우의 수는 많고 그럼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 AI가 모든 프로 기사들에게 2점 이상 치수로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 데는 AI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모든 방면에 AI가 최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한참 각광받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같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없을 정도로 급락을 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AI도 그렇단 말이에요. AI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통화의 기능을 먼저 아셔야 돼요. 통화의 기능에는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래 수단의 기능,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 교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 또 회계 단위의 기능, 이를테면 GDP 추계하는 이런 것도 기업의 경영 수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불수단의 기능이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모두 다 발휘를 해야 통화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가지 기능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또 전자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둘째는 어느 화폐나 재화와도 교환이 아주 쉽게 비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거래와 인출과 예치, 정산이 쉽고 간단해야 돼요.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없어야 돼요. 5째는 누구나 그걸 수용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무엇보다 가치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나가래요. 근래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때 68,000달러까지 갔다가 금방 2만 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지금 또 6만 달러대를 넘어섰잖아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가치가 급등락을 하는데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를 해봐요.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 상점들 가격표는 매일같이 바꿔달아야 돼요. 아니 매시간 바꿔달아야 할 거예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코인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요. 또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아니 도박의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발 저는 가상화폐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커요. 도박으로 가산 당진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10번을 벌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중독성 때문에 내 가산을 모두 탕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거기는 눈도 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어요. 근데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경제처보다 월등한 우리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생리학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경제 병리학도 경제학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리학이 없어요.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때 이상하다. 경제 병리학이 없는데 왜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경제 병리학 수립하면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병리학이 발달해 있어야 질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해낼 수 있고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경제 병리학을 수립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경제 질병이 발병하는 일반 경제 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헤매다가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낸 경제 원리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 경제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구축한 경제 병리학을 입증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일단 이 세상의 재화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형 재화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부동산, 또 주식이 대표적인 그런 재화예요. 근데 이런 재화들은 소득이 장기간 축적돼야 비로소 수요가 일어나요. 최소한도 5, 6년은 축적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그러다가 수요가 일어나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요. 일반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따라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2, 3년 더 저축해봐야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폭등을 해요. 이게 광기의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공동화됐으니까 거래량도 줄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패닉이 생겨요. 수요의 시간 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 이게 패닉을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의 기본적 기능인 거래 수단의 기능,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준통화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 내에서. 이것들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경제 내 유동성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적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수축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붕괴의 경제 원리예요.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 질병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거는 제가 밝혀놓은 거 아니고 찰스 킨들버거가
그 동명의 그 저서에서 세계 경제사 700년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이분은 광기, 패닉, 붕괴가 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벌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밝히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경제 병약 전반부에 이런 부분에 담았고, 후반부에는 세계 경제가 겪었던 경제 파국, 또 경제 공황 이런 사례들을, 임상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으로는 아주 좋은 그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그 초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혹독한 경제적 고통을 지불해야 겨우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화폐 개혁이고 통화량의 급격한 긴축, 이걸로 초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 초강력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경제는 급격하게 후퇴하고 실업률은 금방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상승하게 돼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겠어요. 그런 고통을 지불해야 초인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초인플레이션은 악순환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셋째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상점의 가격표가 바뀌고 있다, 시간마다 바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 받자마자 회사에서 뛰어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 먼저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네 번째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수출도 하기 어렵게 되고 경제 성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리게 돼요. 최대한 빨리 초인플레이션을 차단해야 되는데 국민적 지향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초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에 이어서만 생산, 분배, 소비가 가능해져요. 초인플레이션 진행할 때는 생산할 때보다 판매할 때 가격이 급등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이익이 주어져요. 그럼 기업은 그걸로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주요 자원들, 재료들을 사야 되잖아요. 이미 올라있는 가격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불투명해.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경제순환이 지속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행인 것은 초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쉽게 퇴치할 수 있어요. 통화개혁을 하고 통화 공급을 극단적으로 긴축을 시키면 초인플레이션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 사례는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미국처럼 경제 호황을 지속하는 나라에서도 자꾸만 뭔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워런 버핏은 현금을 대규모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특히 국가 경제가 경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최대한 신중하고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만약 당신이 경제정책 당국자라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 이걸 쉽게 해소시킬 수가 있고, 또 장차 닥쳐올지도 모를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만약 투자자라면 이 책을 읽으면 최소한도 손실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도 이 책을 읽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그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경제 질병의 일반 원리도 실려 있지만 그 임상 사례들도 풍부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다뤄놨으니까 좀 대부분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앞날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경제 앞날을 위해서는 진짜 이 책이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사실 경제 병약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수립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학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